상당히 좀 주말 내내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첫 번째 소식의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좀 선량한 인상과 실제 방송이나 연기를 할 때도 굉장히 좀 반듯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이선균 씨가 마약 의혹으로 경찰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마약이 이 정도일까? 라는 경각심도 듭니다. 함께 보시죠. 이선균 씨가 마약 의혹에 경찰이 내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남 유흥업소에서 경찰이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덮친 거죠.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이선균 씨에 관련됐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이선균 씨 소속차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공갈 협박도 받았다.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한 바다라고 입장을 냈지만 글쎄요. 마약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과 공갈 협박은 별개이죠. 별개라 혐의는 좀 분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선균 씨 측은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고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첩보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내사를 밟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선균 씨 측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근데 참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선균이잖아요. 말 그대로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협박을 받아서 3억 5천만 원을 뺏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그다음 이제 송금 내역까지 제출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3억 5천만 원을 이제 공갈로 뺏겼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겠죠. 거짓말로 하진 않았을 거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고소장 내용대로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 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 사실이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뺏겼다라고 한 사실이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을 강하게 추정하는,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피내사자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가 되기 직전인 거거든요. 이제 피의자가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런저런 피의자 조사도 받고 피의자 신문 조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법적 절차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상하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선균 씨 하면은 굉장히 드라마 배역에서도 굉장히 건강하고 또 열심히 하는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유흥업소에서 그런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의혹인 겁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선균 씨가 뭐 지난번에 로버트 할리나 이제 이런 사람처럼 집에서 혼자 있다가 마약 투약한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투약을 했는지 아니면 뭐 한 사건 자체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나왔는지는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적발된 그 사람들이 뭐 본인뿐만 아니라 뭐 재벌 뭐 3세 연예인 지망생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것 자체로도 그다음 이제 유흥업소에서 투약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마약을 공급했던 사람이 유흥업소 관계자인 것처럼 지금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선균이라고 하는 모습은 허상이었나 다른 모습이었나 일단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 3세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관계자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을 경찰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모바일 검사 등을 위해 신체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한 의원님. 이선균 씨 하면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이자 탤런트이죠. 아마 몇 년 전에 히트쳤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훈훈한 서민 역할을 하면서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그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 저는 사실 이선균 씨 같은 스타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는 게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민을 합니다. 특히 10대 소년들. 현재 우리나라 이제 마약이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약을 권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마약
적발 건수가 작년과 같아. 그 급증했다는 이야기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의 모방 소비를 증폭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성균 씨 지금 소속사에서 반응을 보면은 어느 정도 소속사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절대 사실 무근이다. 그렇죠. 많이 안 했다면요. 사실 무근이다. 뭐 법적 대응 취하겠다라는데 그런 대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걸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특히 유명인들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엄격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도 드라마를 보시는군요. 봐야죠. 네. 봐야 한다 오히려 더. 네, 그리고 저 드라마는 참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맞아요. 네. 인기 있는 드라마여서 더 많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성균 씨가 평소에도 아내도 배우분이잖아요. 유명 배우분이고 자녀들도 있고 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실제 가정적이기도 하고 배역도 로맨티스트 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해서 많은 이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니 다 가진 사람이 왜 마약에 아내도 훌륭한 배우, 자녀들, 성공한 영화배우, 많은 대중들의 사랑도 받고 있고 안티팬도 없는 이성균 씨가 그 이성균 씨 목소리 따라하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다 가진 분이 왜 마약을?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지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이미지도 좋고 목소리가 너무 또 신뢰를 주는 그런 목소리였기 때문에 또 역할도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연예인들이 대체적으로 사실은 자기의 삶이나 이 작품들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흥행에 먹고 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박을 터뜨리지만 다음 작품이 탈출 이런 뭐 개봉작이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자기 삶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떤 마약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어떤 마음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면 매우 잘못된 상태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런 끼리끼리가 만약 그렇게 중독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유통이 쉽게 이렇게 취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벌가 외손녀가 또 이번에 이제 이성균 씨의 마약 의혹과 함께 내사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분은 벌써 3번째, 4번째 뭐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마약을 했다라는 의혹이 되고 있는 연애 지망생, 배우 지망생 또한 과거 마약 전과가 있고 8명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성균 씨 등 8명을 내사하거나 지금 형사 입건한 상태거든요. 주거지와 유흥업소 등에서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아직은 내사 단계지만 경찰은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마약을 혼자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하기 시작하면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덜해지잖아요. 그냥 동지의식 이런 부분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빠져들게 되고 또 한번 그렇게 되면 잊을만 하면 다른 친구들이 이번에 한번 같이 하자 그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그 마약에 그야말로 마약 아닙니까? 마약에 흡수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 한번 빠지면 지금 남양유업 그분 마찬가지고 또 연예인 지금 데뷔하기 전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동체 자기네들 말에 그런 향락 공동체에 빠져들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그 마약의 조직책들이 협박도 하잖아요. 다 이거 고리를 쥐고 있잖아요. 당신 이거 발설하면 당신 오늘부터 끝이야.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말하자면 내게 되고 또 마약에 대해서 이번에 좋은 자리 있는데 질 좋은 거 있는데 그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지게 되는 그렇게 한번 발을 디디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난 트랩에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마약, 폭로, 협박, 3억 5천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마약은 위험합니다. 이성균 씨가 마약 내사를 받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균 씨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 망한 작품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흥행 보증 수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에서도 이성균 씨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아내와 함께 찍은 광고도 최근에 있었어요. 아내도 배우니까. 4편의 영화와 드라마 OTT 시리즈가 개봉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성균 씨가 모두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게 개봉 미정 상태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배우가 교체되는 작품도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 광고, 식품 브랜드 광고, 부인 전혜진 씨와의 어떤 부부 동반 광고도 비공개로 전환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마약이라는 것이 워낙 이미지 상으로 마약과 연루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법률적인 문제일 텐데 네네. 내사에서 정식 입건이 되면 조사를 받고 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뭐 모발 검사 등을 통해서 마약 투약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일단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형량은 일단 초범이고 그러면은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형량이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유아인 씨도 뭐 구속 번번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뭐 저 같은 사람이 약을 했다 그러면 뭐 형량 어떻게 받나 그게 중요하겠지만 저렇게 이선균 같이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서가 다 파기가 되는 거거든요. 광고와 뭐 드라마, 영화, OTT 드라마까지. 근데 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 뭐냐면 페널티 조항이에요. 페널티 조항. 왜냐하면 계약이 그냥 원래 당사자들 사이에 약속했던 대로 쭉 가면 계약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계약서에 넣고 도장 꽝꽝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화나 광고는 무엇을 파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파는 거잖아요. 판타지를 파는 거잖아요. 예컨대 제가 맥주를 딱 마시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마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맥주가 팔리겠습니까? 오히려 팔릴 맥주도 팔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3억 5천만 원이 오히려 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3억 5천만 원 주고 아니면 10억을 주고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 덮이면 그러면 나는 싸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비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담배 폈었었는데요. 네. 담배 묻지도 않은 폭로를. 근데 담배를 끊었단 말이에요.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런데 가끔 한 대를 딱 피우면 담배 같은 것도 사흘 동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마약이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 드러나겠지만 그런 마약을 딱 맞았을 때 그게 보통 의지로 이게 극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마약이라는 게요. 이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 같은 경우가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직접 경찰 그렇죠. 신고했잖아요. 경찰 신고 본인마저도 내 스스로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감옥에 가서 끊겠다라고 예. 할 정도로 사실 처음에 잡힐 때 동생이 신고하고 가족이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광고도 이미지를 파는 겁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이 광고에 나온다, 또 영화의 주연이 된다. 현재 지금 몇 편을 이제 찍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영화사는 난감을 하겠지요. 만약에 다 찍어놓은 영화, 대한민국 영화 지금 100억 정도 이상 듭니다. 평균적으로 100억. 상당히 비싸군요. 많이 투자하는 게 200까지 드는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하면은 제작사, 투자사, 게다가 같이 일했던 스태프까지 몽땅 찍었던 영화가 방영이 안 된다면은 방송이 안 된다면은 몽땅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모 통신사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광고가 교육 관련 아이템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교육 관련 광고였는데 부부가 다정하게 나와서 그 광고를 어떻게 통신사에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신사는 그렇다 치지만은 영화 같은 경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찍어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주연 배우를 교체할 수 있겠지만 일정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화계, 광고계, 방송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또 전직 방송통신 부위원장의 설명이 이해가 되기 쏙 들어오는데 그만큼 이제 이성균 씨의 이번 마약 내사 소식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성균 씨가 이 마약과 관련돼서 과거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당시 이제 성폭력, 마약,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논란 당시에 이번 사건 사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실망한 부분이 많다. 이런 일이 계속 터지고 또 다른 이슈, 피로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라며 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단호한 돌직구를 날려서 그때에도 많이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성균 씨가
지난달 개봉한 영화 잠 관련 인터뷰에서 나는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목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기억나요? 버닝썬 게이트 때 네. 빅뱅의 전 멤버 승리, 가수 정준영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성균 씨가 한 말이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다. 국민들이 많이 피곤할 것 같다. 필요하다. 네. 뭐 이런 돌직구를 했거든요. 네. 사실 뭐 그때 우리가 만수르 세트로 많이 예. 그 당시를 해자해 보면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그 인기를 먹고 또 돈을 벌다 보니까 또 사업도 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가서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던 거고 그때 인터뷰할 당시 자기가 찍었던 영화 자체가 경찰 관련된 영화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스스로가 그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말하자면 마약의 공범자가 되는 순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칸 영화제라든지 세계적으로도 이제 서서히 이름을 알리고 초청받기 시작한 네. 부분이 있거든요. 또 기생충에서 인상적인 그렇습니다.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글로벌 스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와 같이 이제 찍은 광고도 있기 때문에 아내 스스로 즉 한 집안 전체가 완전히 재정적으로 네. 또 평판 모두에서 파멸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전재수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은 누구나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 올린 인기라든지 국민적 신뢰라든지 이런 거를 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 실수를 해가지고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약 청정국의 지위에 사실상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그동안 이제 1년에 마약 단속 건수가 2만 건을 넘은 적이 없는데 네. 지금 상반기에만 18,000건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최초로 아마 단속 실적이 2만 건을 넘어갈 정도로 마약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고 이전에는 마약 거래가 이제 대면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 그래요? 다 SNS라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마약의 유통 방식이 이 마약이 이렇게 번지는 하나의 원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필로폰 같은 경우는 1회 투입할 수 있는 그 이제 양의 한 필로폰 가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2, 3만 원이면 필로폰 1회 투여 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값싸지고 대중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네.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벌하고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교육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재활하는데도 예. 이제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범죄로만 예. 볼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노력들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좀 기울여야 될 그런 골든 타임에 와 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피자 한 판 값에 우리 아이들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하라 라는 말을 차 조심하라 라는 말처럼 하는 세상이 됐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솔직히 아이 무슨 대한민국이 그랬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이었어요. 이게 아니네요. 그 마약 문제는 이미 정말 심각해졌군요. 이게 그 마약류 범죄 개수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어요. 지표가 보면은 20을 초과하면 이제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는 20 밑이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23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2020년 되니까 3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마약을 이제 수사하던 뭐 한동훈 법무장관 말처럼 검사들이 이제 마약 수사 못하게 돼서 그런 겁니까?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검에 강력부가 있거든요. 그게 마약 범죄에 대한 컨트롤 타워예요. 그런데 대검 강력부를 폐지를 했어요.
2018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23에서 우리나라도 초과됐다, 큰일 났다,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대검 강력부를 2018년도에 폐지를 하니까 20년에 35까지 그냥 헐쩍 점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5까지 뛰었다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이제 강력부는 고사하고 대검에 마약과가 있거든요. 그 마약과 자체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직범죄과의 통합을 갖다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바로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하나의 또 업적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